오늘 영상을 보게 되시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기간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돈을 안 갚고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맞죠. 돈을 영구히 안 갚고 버틸 때 쓰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남의 돈을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뜻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채무자 중에 이미 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면서 코로나 때 대출 받아서 채무가 돌려막기 하다가 1억 정도 됐는데 폐업하고 취업하니까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200만 원 월급 받아서 자기 생활비 쓰기도 모자란데 1억 채무를 돌려막기 한다거나 이자를 내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건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야근을 한 개 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상 산수를 해봐도 이미 내가 버는 소득에 나가는 이자가 이미 산수가 맞지가 않아. 무슨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신보기 워크아웃을 가든 개인회생을 하든 개인 파산을 하든 채무 탕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시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음 달에 하든 6개월 뒤에 하든 좀 이따 해야 되는 사람들, 지금 당장 애들 학원비나 식비는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채무 탕감 절차에 갈 때까지 그 잠시 잠깐의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돈을 안 갚을 때의 주의사항이란 말은 이미 연체가 되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1월 25일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지를 못한 거죠. 그럼 1월 26일이 되면 하루만 지나가도 카드사에서 전화가 빗발치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1월 26일부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소송 단계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소송과 집행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일단 묶어 놓는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는 여러분한테 가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가압류는 내가 권리자니까 가져오겠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소송을 할 건데 저 사람이 빼돌리고 나면 승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못 팔아먹게, 출금을 못하게 묶어만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물론 차용증은 있겠지만,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겠지만 그건 은행하고 나하고 우리 둘 사이의 문제고, 내가 법원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오려면 법원에 재판을 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판사 판결문으로 판사 도장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이고, 집행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서 실제로 빼앗아 오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예금이 있다면 그 예금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하는 거고,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을 월급이 있다면 그 받을 월급 채권을 압류해서 빼앗아 오는 거고, 채무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매시켜서 빼앗아 오는 거고, 채무자 집에 가전집기 유채동산이 있다면 그 유채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경매시켜서 그 돈을 채권자가 빼앗아 오는 것이죠. 이게 집행입니다. 소송과 집행을 구분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조치 예고 통지서를 보냈을 때 이게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는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송 단계에서 그 다음 주의사항은 금액이 틀릴 경우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는 상거래처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치 물건을 받았는데 500만원 변제했어. 나는 500만 더 변제하면 돼.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똑바로 계산 안 해보고 1000만원 다 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아니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자가 과대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피고가 채권자가 소송을 거는데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도망 다니면 되겠지, 우편물 안 받으면 되겠지, 또는 법원에 안 가고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송달을 안 받아도 공시송달로 내가 패소가 될 수 있고, 송달을 받아놓고 법원에 답변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라고 결국은 채무자가 기권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받을 돈이 1000인지 1500인지 모르겠는데 기권패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100% 인용이 된단 말이죠. 채무자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허위 주장을 하거나 과대한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소송 단계에서 또 다른 주의사항은 금액이 맞을 경우에는 괜히 법비용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대체로는 카드사, 캐피탈, 은행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돈 빌려준 금액이나 이자 계산을 전산 처리로 정확하게 하잖아요. 삼성카드 직원이 여러분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빌려준 적도 없는 돈을 달라고 지급 명령을 걸겠습니까? 자기 전산에 따라서, 전산 처리하는 것 따라서 정확한 금액으로 청구가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괜히 비싼 돈을 써서 법적 대응을 해봤자, 재판 가봤자 여러분 할 말이라고는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질 거고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또 다른 주의사항은 시간 끌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야, 내가 빌린 것도 맞고 안 갚았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나가봤자 미안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지만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굳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방금 전에 소송과 집행을 구분을 하셨잖아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하러 온다 했죠. 그러면 소송을 최대한 시간을 끌면 집행하러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느려지겠죠. 그렇지만 내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고 계속 도망가면 공시송달로 패소하거나 받아놓고 조치를 안 하면 자백간주로 패소할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안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안 받고 버티다가 그 다음에 받고 한 번 결석하고 버티다가 그 다음에 출석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변론 기일을 연기시켜 달라고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대응을 하면 재판 기간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당장 해결해야 되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탕감 절차로 들어가셔도 되고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바로 해버리면 재판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재판 넘어가서 또 한 기일 두 기일 연기 신청하거나 한두 번 정도 결석하면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당장 급하신 일 있잖아요. 그걸 좀 해결하시고 채무탕감을 알아보시는 거죠. 세 번째 사항은 집행 단계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소송과 집행을 구분을 했죠? 그럼 이번에는 집행 단계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집행 단계의 주의사항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전부 집행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도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고 내가 회사에서 받을 월급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거래대금도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고 내가 소유하는 아파트나 빌라도 경매의 대상이고 우리 집에 있는 가전집기도 유체동산도 경매되는 대상이 됩니다.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전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채무자는 예금이고 부동산이고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보증금 그래봤자 압류 금지 범위 내에 소액의 보증금밖에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반대죠.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을 하겠다고 공갈포를 던져도 크게 위축되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압류 당할 것도 없으니까. 집행 단계에서 또 다른 주의사항은 이미 소송에서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소송 단계에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 채권자 말이 맞다, 이미 이게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청구 이의소라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 소송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고 예외적인 경우고 대체로는 집행 단계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같은 제도는 워낙 깡패 같은 제도니까 채권자가 승소하고 집행 들어와도 그것마저 막아버리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란 제도가 있지만 이게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승소해서 집행이 들어올 때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소송 단계에 나가서 늦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집행 단계까지 왔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 명시 신청 단계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 뭐냐 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있는 사항인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승소해서 집행하는 이 가운데 채무자한테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걸 대상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명시하기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게 재산 명시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승소한 다음에 그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고 재산 목록도 제출을 하고 채무자가 하는 진술에는 거짓이 없다는 선서까지 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단계에서 주의사항은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 도표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도표를 보시면 동산, 부동산, 자동차, 채권, 특허권,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 채무, 고정수입, 고정지출, 동산을 보시면 현금, 엄수표, 주권, 금, 은, 시계, 보석, 사무가구, 가축, 기계, 재고상품 등등 그 도표에 채무자가 표시해야 되는 내역에는 얼렁뚱땅 빼고 싶은 건 빼고 몇 개만 적어서 내야지 그게 아니라 아주 도표로 세밀하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단계의 또 다른 주의사항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보면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있거든요. 원래는 사람을 구속하는 거는 형사 절차잖아요.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징역을 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체포 구속되고 징역을 사니까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반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돈 주라는 판결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거부하면 인신의 자유가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지정된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거나 거짓이 없다고 선서하라고 했는데 선서를 거부한다거나 여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20일 내 기간을 정해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셔야죠. 다른 일반적인 돈 달라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내가 도망다니거나 소장을 안 받아도 그냥 나의 패소로 끝난다고요. 어차피 내가 돈 빌린 거 맞으니까 내가 패소해도 줄 돈 주라고 판결 나는 거니까 억울한 건 없잖아요. 근데 재산 명시 신청은 송달 받고 출석을 안 하거나 목록을 제출 안 하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도 자기한테 불이익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명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참고로 감치명령의 집행 방법은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채무자를 이런 곳에 유치함으로써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 단계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재산 명시 신청 이거 받아보고 채무자 소유 아파트 부모님한테 명의 이전 해줘버려야지, 채무자 소유 예금을 배우자한테 이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형사상으로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면탈죄의 고소를 받을 수가 있고, 민사상으로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는 피고가 내가 아니라 돈을 받아간 배우자가 되니까 괜히 배우자가 쓸데없는 소송에 끌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 단계의 또 다른 주의사항은 안 받고 버티면 되겠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소송에서는 돈 달라는 대여금 소송에서는 안 받고 버티면 공시송달로 피고가 패소하고 끝나는 거죠. 돈 주라 이렇게 판결받고 끝나는데, 재산 명시 신청은 공시송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나가서 자기의 재산을 보고하는 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공시송달로 어떻게 끝을 냅니까? 채무자가 나가서 재산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을 해야지 끝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받고 버티면 공시송달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 신청이라는 제도를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직권으로 조회를 해버립니다. 은행이나 법원행정처 이런 데 조회하면 예금, 적금, 증권계좌, 부동산 소유 현황 이런 거 다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송달 받고 버틸 경우에는 일반 소송에서는 받고 안 나가고 버티고 답변도 안 해버리면 그냥 내가 패소하고 돈 지급하라 이 판결 받고 끝나는 건데, 어차피 줄 돈이니까 뭐 억울한 건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명시 신청에서는 받고 명시기일에 안 나가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해버리면 감치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이 들어오면 없는 걸 없다고 답변을 해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재산 없는 게 죄도 아니고 굳이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단계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있는데,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는 게 있거든요. 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서 법원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었는데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는데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사항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라고 법원에 비치된 명부에 등재를 하고,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등록된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통보를 다 보냅니다.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자다.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통지를 하는데, 모든 은행은 신용정보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고객들의 신용점수를 관리하잖아요. 그 중심이 되는 신용정보원에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자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원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의 또 다른 주의사항은 실제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까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8년도 외환위기나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채무를 불이행하고 회생 파산으로 탕감받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잠수 타서 시리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으로 채무 탕감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연체가 안 됐거나 이제 막 연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2단계까지 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특히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여러분이 연체가 되면 문자를 보내잖아요. 채무자를 곧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고요. 채권자가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고 재산 명시 거쳤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연체가 됐는데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문자가 와서 당장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한다 해도 이거 어떡하나 막 굉장히 겁을 먹는 채무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 사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해도 되는 일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송 단계에서 재판을 조금 지연시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예외적으로 채무 연체 기간이 길어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개인회생을 해서 탕감 받으면 말소를 할 수는 있는데 자동으로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소하고 삭제할 때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말소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회생 파산 끝났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그 신청하는 시기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 시가 아니고 개인회생 3년 변제
사죄하고 면책 받았을 때, 개인 파산 선고 후에 환수될 게 없어서 파산 면책까지 다 받았을 때 이 면책 시기를 기준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어차피 빚을 못 갚을 거라면 등재되기 전에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혹시 등재가 되었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면책 받은 다음에는 법원에 신청서를 한 개 제출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법원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하는 거 담당 부서가 있죠. 민사집행과, 별관, 북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전화 문의해 보셔도 되고,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말소 신청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채무자 이름하고 주소 적으시면 되고, 밑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지 체크해서 요것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첨부 서류 뒤에 붙여가지고 제출하시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